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의 불공정 합병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감 원장의 잇따른 경고에 이어 개인 투자자들은 합병 무산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밸류업 지수를 2개로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우수기업과 유망기업을 나누어 2가지 지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경미디어그룹이 국내 언론사 가운데 최초로 세종 스튜디오를 구축했습니다. 보다 가까이에서 깊이 있고 생생한 경제 정책들을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에 다다르고 있다며 앞으로 석 달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첫 소식 유호성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 8개월 동안 13회 연속 금리 동결로 역대 최장 동결 기록입니다. 금통위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가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수요를 부추겨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를 이끌 수 있다는 경계감을 드러낸 겁니다.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함으로써 내수 부진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반면에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그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에 지금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다만 물가 수준만 놓고 본다면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4월 이후 4개월째 2%대 상승을 보이고 있어 물가 상승률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은 없었지만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암묵적 인하 의견이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늘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10월과 11월 두 번 남은 금통위 회의에 쏠리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음 달인 9월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한은 금통위는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한은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면서 10월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집값 안정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한은이 10월 금리 인하에 나설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의 합병을 두고 논란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 합병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감독당국의 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합병을 철회하라는 메시지로 읽히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합병 무산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잇따라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벌써 여러 번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3번 두산그룹 합병 문제에 관해서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직접 거론한 경우도 있고 또 우회적으로 비판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먼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이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에 원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고요. 또 지난 8일에는 두산그룹이 낸 합병 관련 정정신고서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정정 요구를 하겠다.
하겠다고 직접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 분할 후 상장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두산그룹을 비판하는 듯한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사업구조 재편에 대한 비판이 외부에서 계속 나오는 가운데 금감원장도 발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이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의 잇따른 경고, 이 합병을 철회하라는 메시지다. 이렇게 좀 시장이 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도 합병 계획을 거둬들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네. 국내 상장사 합병에 관해 연구하는 한 교수는 금감원에서는 두산그룹이 합병을 철회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합병 비율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그건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네. 두산그룹은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 비율을 1대 0.63으로 설정했습니다. 두산은 법에 규정된 대로 기준 시가에 따라서 합병 비율을 정했다는 입장인데요. 적자 기업이지만 주가가 높은 두산로보틱스와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내지만 주가는 저평가된 두산밥켓을 단순히 시가로 합병 비율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감원이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시너지가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데요. 두산그룹이 다시 제출한 정정신고서에 합병의 기대 효과 등이 숫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실제로 두산로보틱스의 정정신고서를 보면 두산밥켓과 통합한다면 북미 유럽 시장에서 고객에 대한 접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 매출 상승의 기대 효과가 존재한다. 새로운 기업 사업 기회의 창출도 기대될 수 있다는 등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두산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지 6일이 지났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합병 증권 신고서의 효력 발생일은 오는 28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증권 신고서가 제출돼 수리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효력 발생일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신고서에 적힌 내용대로 앞으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입니다. 효력 발생일은 접수일로부터 7거래일 뒤입니다. 두산그룹이 지난 16일 정정신고서를 제출했고 접수일은 19일이기 때문에 효력 발생일은 7거래일 뒤인 28일이 되는 겁니다. 네. 금감원이 증권신고서를 다시 수정 요구할지 아니면 받아들일지 여부가 곧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금감원은 1차 증권신고서에서 지적된 부분이 반영됐는지를 우선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합병 배경이나 당위성 등이 추상적으로 기재됐다고 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합병 비율에 대해서는 정정 요구를 직접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수정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금감원 관계자는 법과 시행령에서 상장사 간 합병은 기준 시가에 따라 합병 가액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 비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증권신고서의 정정 요구는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3차든 4차든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증권업계 안팎에서는 신고서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합병권을 바라보는 금감원의 시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합병이 좀 무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두산밥켓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24일 이후 한 달 동안 두산밥켓 주식을 500억 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합병이 무산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개인들이 매수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무산되면 합병 우려로 떨어졌던 주가가 원래 상태로 돌아올 것이란 기대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25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전까지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 행사 가격을 밑돌면 주주들이 대규모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거나 찬성하는 주주라고 해도 현재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 가격보다 낮으면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는 각각 6천억 원, 또 5천억 원, 두산 밥켓은 1조 5천억 원까지 주식 매수 청구 주식을 사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뛰어넘는 매수 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을 현재로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두산그룹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밸류업 지수를 두 가지로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밸류업 우수기업과 유망기업을 나눠서 지수를 두 개로 내놓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김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두 개 내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기업과 중소형사를 분리해 지수를 낼 계획인데 각 지수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이 함께 포함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2부 리그라는 꼬리표가 달렸던 만큼 밸류업 지수는 소속 시장과 상관없이 우수기업과 유망기업을 선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ETF 출시 여부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과정에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두 개의 지수를 낸다고 전달했습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밸류업 정책을 잘 이행하는 우수기업들과 앞으로 자기자본 이익률과 주가 순자산 비율 등이 개선될 가능성이 큰 유망기업들을 따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지수가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밸류업 수혜주로 꼽혀 올해 상반기 주가가 크게 오른 금융지주나 자동차주 등이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대거 포함될 전망입니다. 다만 다수의 운용사가 밸류업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 ETF를 쏟아낼 경우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덱스를 두 개를 낸다고 저희도 전달을 받았고 두 개를 그대로 추정을 하는 패시브 ETF들이 아마도 상장이 될 거고요.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중형사들이나 소형사들이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패시브 ETF는 기초지수를 90%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름이 잘 알려진 선두권 운용사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쏠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투자 종목과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액티브 ETF를 출시하겠다고 확정한 곳은 현재 국내 ETF 점유율 상위 10위권 운용사 중 두 곳에 불과합니다. 일부 운용사는 밸류업 ETF를 아예 출시하지 않고 밸류업 수혜가 예상되는 기존 ETF만 집중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집안에 놓인 TV에 새로운 능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TV 본연의 역할을 넘어서 이제 집안 곳곳에 가전제품들을 연결하는 이 컨트롤 타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20년 전 영화도 AI가 생생한 시청각 환경으로 바꿔줍니다. 사람과 대화하듯 TV에 말을 걸면 AI가 대화의 맥락을 이해해 곧바로 명령을 수행합니다. AI가 TV 본연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집안의 여러 가전을 연결하고 집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AI 홈의 허브 역할로 진화한 겁니다. 핵심은 삼성전자가 개발한 운영체제 타이젠 OS입니다. 삼성전자는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능에 맞춰 향후 7년간 타이젠 OS의 무상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제품으로 교체하지 않아도 향상된 AI 기능을 장기간 누릴 수 있다는 강점으로 AI 홈 라이프의 대중화를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AI TV도 삼성이라는 공식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향후 7년간 매년 새롭게 추가되는 AI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타이젠 OS를 업그레이드 해드리겠다는 말씀도. 삼성전자는 내년 초까지 AI TV의 통번역 기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사용자의 감정에 따라 AI가 TV 배경 화면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AI 기능으로 무장해 19년 연속 전 세계 TV 시장 1위를 지키겠다는 목표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불과 6개월 새 CEO가 3번이나 교체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건설사 DLENC 얘기입니다. LG 출신의 CEO 2명이 몇 달 간격으로 물러나더니 다시 내부 출신 인사가 CEO에 올랐습니다. 반전을 노리는 분위기인데 증권사들은 이미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DLENC의 CEO 자리에는 올해 들어서만 3명이 앉았습니다. 불과 2, 3개월 차이로 계속 수장이 교체된 겁니다. 장수 CEO가 많은 건설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교체된 2명은 모두 LG전자 출신으로 건설업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최근 선임된 박상신 대표는 30년 넘게 주택 사업만 해온 내부 인사입니다. DLENC는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리더를 통해 건설업의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인사를 통한 체질 개선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결국 주택 전문가를 다시 내세운 겁니다.
실제로 DLENC의 주택사업 영업이익은 1,000억 원을 계속 밑돌고 있고 영업이익률 또한 악화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낮춰 잡았습니다. 기초 체력이라 하시면 결국 이제 주택 쪽의 마진과 매출의 개선인데 올해까지는 좀 마진 정리하는 새해가 될 것 같고요. 턴어라운드 볼 수 있는 거는 내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주택 부문이 살아나지 않으면 기업 가치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금리와 정책이 건설업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돌아선 점은 DLENC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낮은 PF 리스크와 부채 비율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정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또 국민들의 반응과 또 의견들 또 다 피드백하는 작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정책이 생산되는 현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언론에 비해서 좀 더 친밀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 소식을 국민들한테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한경미디어그룹이 생생한 경제정책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 주요 정부 부처들이 모여있는 세종시에 국내 언론사 최초로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세종 스튜디오를 통해서 깊이 있고 다양한 경제정책 컨텐츠들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문을 연 세종 스튜디오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성환 기자. 네, 세종 스튜디오입니다. 네, 박 기자, 오늘 전해줄 첫 번째 소식은 무엇입니까? 네, 정부가 통상정책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세계 1위까지 넓히겠다는 게 핵심인데 바로 이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FTA 체계를 늘리겠다는 건데 이거 늘려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먼저 정부 목표는 5대 수출 강국 도약과 통상 네트워크 90% 달성 두 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무역의 허리가 되겠다는 각오인데요. 글로벌 경제운동장이라 불리는 FTA를 전 세계 GDP의 90%까지 확대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키워서 수출이나 생산기지, 공급망 다변화의 거점으로 만듭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북반구 저위도나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부르는 말인데요. 동남아나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이 포함됩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정 본부장은 발표 시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미국의 대선 구도가 확정되면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무역협정 FTA를 확대해서 글로벌 경제 운동장을 넓히겠다는 구상인데, 근데 이 목표 이미 전에 나왔던 내용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앵커 말대로 지난 7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도 앞서 올 초 산업부 업무계획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목표 달성 방법들이 추가됐습니다. 핵심 광물이 많고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들과 EPA를 맺겠다는 건데요. EPA는 FTA보다 시장 개방은 덜하고 산업 협력에 무게를 두고 체결됩니다. 우리나라와 경제 체력 차이가 커서 FTA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자원이 풍부하거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정부는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해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과 협정을 맺어서 서남아 통상벨트를 만들 계획입니다. 추가로 탄자니아, 모로코 등과도 협상을 추진해서 아프리카 대륙의 협력 기반을 만듭니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걸프협력회의나 중동, 중남미 지역 FTA는 발효를 서두르고요. 한중일 FTA 협상은 다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전 세계 GDP 85% 수준인 FTA 네트워크를 90%까지 올리겠다. 양적 확대 이상으로 직접 확대로도 새로운 규모를 넓히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보호무역 바람이 거세고 이제는 이 다자통상의 시대가 끝났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FTA건 EPA건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정부 역시 지금이 국제통상질서상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은 경제 안보를 핑계로 무역 장벽 쌓기에 급급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이 중요한 건 공급망 때문입니다. 정부가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 광물 협력 파트너십을 만든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죠. 정 본부장은 WTO 체제가 복원되더라도 경제 안보나 공급망과 같은 신통상 이슈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얽힌 문제들 역시 철저히 대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만큼 우리가 가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 정책이 달라지더라도 영향이 적게끔 대비합니다. 가령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이 없어지는 경우에 대비해서 미국 안에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우호 세력을 꾸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전 본부장은 미국 대선이 통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면서도 어느 쪽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네,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이나 일본과도 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이들 국가의 통상 로드맵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먼저 일본은 글로벌 통상 무대에서 우리와 비슷한 입장인 만큼 각종 어젠다에 머리를 맞댈 계획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미래지향적이고 경제 통상 관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중국과는 한중 FTA의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서두릅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한라인이나 수출 통제 대화를 통해서 공급망 안정에 집중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로드맵에는 우리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는데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서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엄격히 단속합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관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위해서 관계부처 간 협업을 이어가고요. 국익은 극대화하고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에서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